한국과 계약했던 LNG선 100척을 중국으로 돌리겠다며 엄포를 놨던 카타르가 최근 중국과 유럽에서 나타난 엄청난 현상에 대충격을 받고 있어 화제입니다. 이는 외신에까지 돼서 특필된 상황인데 한국을 버리고 중국을 선택하려 한 카타르를 궁지에 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조선업의 초대박이 예상되는 상황.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카타르는 한 해 7,700만 돈 규모의 LNG를 수출해온 바 있습니다. 호주와 1, 2위를 다투며 전세계 시장 점유율 22%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2027년까지 1억 2,600만 톤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120척가량의 LNG선 도입을 추가로 추진했고 2020년 4월 중국 후동중화조선과 16척에 달하는 슬롯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국보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중국에 먼저 발주를 해 충격을 줬는데 중국이 LNG 최대 소비국이라는 점과 한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얻으려 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약 2달 후 한국 조선 3사와 100척이 넘는 건조 슬롯 계약을 체결했던 상황입니다. 신조용 도크를 미리 선점하는 것으로 규모만 19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카타르는 슬롯 계약을 한 후 즉각 본계약에 나서지 않고 시간을 끄터왔습니다. 한국과의 LNG 재계약을 이끌고 선가 인상 시 이득을 노리겠다는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한국은 카타르와 3건의 장기 계약으로 연간 총 900만 돈 규모의 LNG를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국내에 수입되는 LNG의 30%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런데 이 중 490만 돈 규모의 계약이 2024년 종료를 앞두고 있었고 카타르는 이에 대한 재계약을 원했던 상황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카타르가 시간을 끌고 있음에도 작년 7월 먼저 성의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20년간의 장기 계약으로 200만 톤 규모를 재연장하기로 합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다리던 카타르 측의 본계약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카타르는 중국 측과도 LNG 수출을 지속적으로 타진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한국보다 150만 톤 더 많은 350만 톤 규모의 계약을 하자 카타르는 곧바로 4척의 LNG선을 중국에 발주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의 계약은 시간을 질질 끌더니 최근 신조 성가가 크게 오르자 2년 전 가격으로 건조해달라는 상식밖에 무리한 요구를 했고 한국 내에서 비판 여론이 일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발주를 보류해 버린 바 있습니다. 업계에선 상식선을 넘어서는 카타르 측의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다는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후판 가격은 2년 전 대비 2배가량 상승했고 LNG 운반선 가격도 1억 8,600만 달러에서 2억 3천만 달러로 크게 올랐기에 본계약 때는 당연히 가격 조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뜻밖의 강경함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국내 조선 3사는 2년 전 가격으로 할 경우 수조원대 손해를 입을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후판 가격 상승은 조선사들의 실적을 크게 악화시킨 바 있습니다. 1분기 수천억 원 규모의 손실 충당금을 선반영해야 했을 정도입니다. 후판은 두께 6 이상의 두꺼운 철판으로 선박 제조원가의 20%가량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카타르는 한국이 양보하지 않으면 중국으로 100척을 다 돌릴 수 있다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중국에게 발주를 몰아주면 LNG 계약을 추가로 따낼 수 있다는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이는 최근 중국 보도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주와는 관계가 악화돼 천연가스 수입이 막힌 상황에서 카타르가 최대 278억 달러 1,800억 위안의 고액 주문을 손에 들고 중국과 협력을 노리고 있다는 기사가 돼서 특필된 것입니다. 이는 한국에 발주하려던 LNG선 100척 이상의 가격과 맞아떨어지는 내용입니다. 즉 중국 측이 LNG 수입을 늘릴 경우 언제든지 한국에게 등을 돌릴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27일 로이터에서 뜻밖의 소식이 나와 카타르가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중국의 LNG 수입액이 18%로 대폭 감소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LNG 수입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깐 결과였습니다. 중국의 유일한 수입 감소는 2015년 1% 정도에 불과했던 상황입니다. 최근 원자재 난으로 LNG 가격이 폭등한 데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도시 곳곳이 봉쇄돼 수요가 위축된 것이 원인이라는 설명입니다. 중국의 LNG 수요가 크게 줄자 유럽이 숨통이 트였다는 보도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중국은 작년 세계 1위 LNG 구매자였지만
올해는 다시 일본이 최대 수입국이 됐습니다. 중국 상인들은 LNG 물량이 들어와도 산업 소비자들이 주문을 하지 않는다며 한탄했고, 사업이 끔찍합니다. 주유소나 제철소 등의 고객이 1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타르의 기대와는 다르게 중국은 러시아 물량을 소화하기에도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4개월간 러시아로부터 60% 이상 LNG 수입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2월 러시아는 중국과 초대형 가스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는데 연간 100억 입빅미터 세제곱미터의 가스를 30년간 공급받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금액으로 따지면 140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계약이었습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합병이 있었을 때도 중국은 연간 380억 입방미터 규모의 LNG 도입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총 길이 3000km에 달하는 시베리아의 흰 파이프라인 건설에 들어갔죠. 2019년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한 후 지난해 100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받았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종 설비가 완공되는 2025년이면 나머지 계약 물량도 수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입을 해도 중국 경제가 쑥대밭이 돼 소비 여력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외신들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재고가 여름쯤 최대가 될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팔로가 막혀 가스가 남아돌고 있음에도 중국이 이를 다 소화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중국은 카타르와의 추가 계약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이나 그 외 국가들은 러시아의 행태에 분노해 수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유럽은 향후 6개월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미국이나 카타르, 아프리카산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입니다. 노란색으로 표기된 유럽의 LNG 수입량은 작년 중순부터 큰 폭으로 증가했고 붉은색으로 표기된 중국은 올 초부터 급격히 꺾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는 현재 팔로가 막혀 거의 8천만 배럴이 바다에 등등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 직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수요가 늘어난 유럽에서는 중국 LNG선 사용을 크게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러시아 가스를 수입하는 중국에게 LNG선을 발주하면 제재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유럽 선사들도 한국 쪽으로의 LNG선 발주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올 초 이유는 한국 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반대한 바 있습니다. 합병할 경우 LNG 운반선 점유율이 60%에 달해 독과점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반대로 말해 한국 LNG선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격이 오르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원가 부담이 완화되고 한국 조선사들의 입김마저 세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 철광석 가격이 진정되는 가운데 후판 가격 또한 5월부터 급락세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조 선가지수가 2주 연속 오르며 16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조선사들의 실적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2개 분기 연속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대우와 삼성도 적자 폭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NG선 수주 또한 신기록을 경신하자 주가 반등 신호탄이라는 뉴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국 조선해양의 주가는 이미 바닥권을 탈출하려는 모습이고 외국인과 기관도 최근 매수세가 크게 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후판가 인상 등으로 1조 3천억 원대 적자를 보긴 했지만 올해 적자 폭이 크게 줄고 내년부터는 대규모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부진한 5,500원대 바닥권을 탈출하는 모습으로 최근 기관과 외국인이 엄청난 물량을 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주잔고와 신조선가 반등이 당분간 유지되면서 판매자가 주도권을 쥐는 셀러스 마켓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조선사의 가격 협상력이 최대한 발휘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설명입니다. 즉 선박 발주 시장이 호황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굳이 굴욕을 감내하면서까지 카타르 수주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한국은 누적으로 39척 이상의 LNG선을 수주하며 주문을 휩쓸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로부터 2척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척당 선가는 2억 3천만 달러로 2척에 5,900억 원이나 됐습니다. 게다가 전날에도 3척을 수주하며 이틀간 1조 4,500억 원의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이는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한국조선 5개사는 4월까지 총 136척 241억 달러 약 30조 원어치의 신규 일감을 따냈습니다. 4개월 만에 올해 수주 목표 354억 달러의 68%를 달성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전 세계 LNG 선단의 22%를 차지하는 그리스까지 한국에 발주를 넣었고, 이는 유럽 지역 운송을 위해 상당히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EU 업체들은 한국 LNG선이 활용되길 바라고 있어 급해진 쪽은 카타르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이 된 미국 또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올 4월 연 158만 톤 규모의 미국산 LNG 장기 도입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카타르 측의 선박 갑질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LNG선 기술력에서 중국은 한국을 따라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선사는 2017년 중국의 9척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을 발주했다가 호되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1년 이상 인도가 지연되며 중국 조선소의 기술력 한계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한국이 제안한 LNG 재핵화기 성능평가 표준안이 국제표준화기구 ISO에 채택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연 기화하는 증발가스를 재응축해 다시 LNG 상태로 바꿔 회수하는 장치로 LNG선의 경제성을 높여주는 핵심 기자재의 표준을 한국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국제표준 제정 절차의 첫 관문인데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등 회원국 다수가 찬성하며 한국의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카타르의 선택지는 한국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을 지켜보며 가장 불안에 떨고 있는 국가는 다름 아닌 대만입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대만의 영토와 반도체 산업을 탐내며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주요한 길목에 위치한 대만을 자신들의 영향권에 두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는 이유 또한 미국에 맞서서 아시아 태평양 패권을 차지하기 위함으로 그 시작은 대만을 완전히 자신들의 영향권 안에 두는 것입니다. 2022년 올해 상반기 안으로 중국이 자체 제작한 3형 항공모함이 진수 대기 중이며 실전 배치가 완료되면 남중국해와 태평양 일대에서 중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유사시 대만에 지원오는 국제사회의 함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자신들의 영향권으로 두게 되면 세계 패권이 바뀔 수도 있는 중대한 사건이 됩니다. 먼저 대만 앞바다를 통해 중동의 석유를 수송받는 한국과 일본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수송 루트뿐만 아니라 중동과 유럽으로 향하는 무역 항로 역시 이곳을 지나기에 대만과 인근 바다가 중국의 영향권으로 넘어간다면 한국과 일본은 에너지 수급과 무역 항로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배치하여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는 미국은 대만 앞바다에서 영향권을 잃게 되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원활한 작전 수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만은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대만이 중국에게 넘어간다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 분야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며 첨단 과학기술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중국이 반도체마저 손에 넣게 되면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호시탐탐 노리는 중국에게 맞서기 위해 대만은 스스로의 국방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가진 반도체 공급망을 이용해 유사시 전 세계가 대만을 도와줄 것이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만을 목숨 걸고 지켜주는 줄 알았던 미국이 다시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태도를 바꾸면서 유사시 미국의 대만 개입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6월 3일 미국 국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밝히면서 대만 여론은 난리가 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도입하기로 한 팔라딘 자주포의 계약 취소와 패트리어트 방공 미사일의 계약 취소 역시 대만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개입하겠냐는 질문에 당연히 참전하겠다는 발언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일주일도 안 되어 기존 입장을 뒤집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이 이렇게 불안정한 지정학적 위치에서 갈팡질팡하는 사이 한국에게 반도체 기술력마저 전부 따라잡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며칠 전 정상회담을 통해 대만이 아니라 한국과 첨단 기술 동맹을 맺었고, 대만은 기술력과 공급망 주도권을 한국에게 전부 내어주면서 미국이 대만을 지켜줄 필요성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미국은 대만의 자주포 구매 요청을 승인하며 2023년에 첫 인도를 시작해 2025년까지 40문의 자주포를 인도한다는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대만이 도입하려던 팔라딘 자주포는 155화포를 장착하고 있으며 30km의 기본 사정거리를 통해 섬나라인 대만에 상륙하기 위한 중국 군함과 상륙정에게 막대한 부담을 안겨주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며칠 전 미국 국무부에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군수물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대만에 허가했던 자주포 판매 계약을 돌연 취소하는 등 호의적이었던 태도를 급격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대공 방어 무기인 패트리어트 도입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만 국방부 장관은 3년 전 미국과 추가로 계약한 최신형 방공장치의 도입이 순조롭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과 대만이 합의해 도입하기로 계획한 사거리 확장형 패트리어트 도입 프로젝트가 사실상 좌초위기에 놓였다고 밝히며 2025년 배치를 완료하기로 한 계획이 달성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은 최대 40km 고도까지 요격할 수 있는 최첨단 대공 미사일로서 대부분의 중국산 탄도 미사일을 요격 가능한 장비입니다. 이런 최첨단 장비가 도입되기로 예정되었지만 입장을 바꾼 미국 정부의 판매 거절로 인해 대만의 방어 능력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며칠 전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이 중국에게 침공당한다면 미군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대응 방안을 밝힌 것과 상당히 대조되는 계약 취소 결정입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미국 국무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삭제되었던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되살리며 대만 내부에선 미국에게 수십조 원짜리 반도체 공장을 지어주었지만 결과적으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계산이 전부 끝났다고 분석하며 대만은 미국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 요소인 TSMC의 반도체 산업을 해외 이전시키고 있고, 거기에다 한 발 더 나아간 미국은 한국과의 기술 동맹을 통해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공급받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대만이 중국에게 넘어가면 가장 거슬리는 부분은 반도체이기에 이것만 해결하면 미국의 경제적 손해는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대만 TSMC의 창업주인 모리스 창은 오래전부터 자신들의 기술력을 유지하고 대만을 반도체 요새로 만들 적극적인 기술 투자와 글로벌 경영에 맞춰 민영화에 나선 결과 현재는 아시아 최대의 시가총액을 가진 첨단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TSMC의 지분 중 무려 78%가 외국인 지분으로 대만 국적이 아닌 외국인들이 TSMC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78%의 외국인들이 대만 TSMC의 향후 투자와 공장 건설 등 주요한 경영 현안을 결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대만의 외국인 지분율은 급격하게 늘어나며 이들 중 대부분이 미국계 지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계 주주들의 의사대로 대만 TSMC는 창업주의 뜻과는 반대되게 해외 공장 건설과 연구개발센터 건설 등 대만에서 벗어나 수십조 원 규모의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는데 가장 대규모로 투자한 곳은 다름 아닌 미국입니다. 미국에 지어질 공장은 대만 현지 공장보다 최신식 시설과 대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미국계 대주주들이 대만의 TSMC 경영에 참가해 대만의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으로 옮겨온 것으로, 이는 향후 대만과 중국의 충돌이 발생하여 반도체 공급이 불안정해졌을 경우에 대비한 미국의 대응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대만에게는 오히려 안 좋은 결정입니다. 미국이 자국 본토에 최신식 반도체 공급망을 갖추고 있기에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지켜줘야 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만 TSMC의 해외 투자가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대만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만의 반도체를 놓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대만의 기술력에 한계가 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TSMC의 최대 고객인 애플의 칩셋은 지난번 아이폰과 동일하게 5나노 공정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은 그동안 3나노와 4나노를 개발했다고 밝히며 이번 하반기에는 3나노를 상용화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공정 수율과 양산성의 문제로 이번 하반기 출시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대만 현지 언론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면 내년인 2023년까지 3나노와 4나노의 양산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며 대만의 반도체 미세 공정이 5나노에서 정체되었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미 4나노 공정을 적용하여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셋과 자체 엑시노스 칩셋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도체 업계에서는 TSMC가 3나노는 물론이고 4나노에서도 공정 수율을 향상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반도체 업계에선 삼성의 기술력과 공정 수율이 대만 TSMC에 뒤처진다는 식의 보도를 했지만 3나노 공정에선 완전히 판이 뒤집힐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TSMC가 장악한 파운드리 시장에 삼성전자는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TSMC가 열심히 준비한 미세 공정에서는 이기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3나노부터 판세를 뒤집을 작전을 계획했고 최근 완벽히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TSMC가 3나노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기존 미세 공정과 똑같은 핀팩 공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런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핀팩보다 완전히 발전된 구조인 GAA 구조로 개발을 주도하여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은 3나노 공정부터는 삼성과 TSMC의 기술 격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벌어질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삼성의 GAA 구조는 세계 최초로 적용되었으며 이에 위기감을 느낀 TSMC는 2나노 공정에 GAA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만은 자신들의 반도체 산업을 믿고 국제사회가 대만을 지켜줄 것이라 착각했지만 최근 미국의 첨단 무기 판매 불가 결정으로 모든 계산이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대만 공장은 미국에도 지어지고 있으며 기술 동맹을 맺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은 대만 TSMC보다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경제협력기구인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서 대만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밝혔지만 미국은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대만의 참여를 거부했고 IPEF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무역 이니셔티브 창설에 합의했습니다. 대만 내부에서는 IPEF만큼이나 효과적인 경제협력이라 홍보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범위가 조금 더 넓은 FTA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 대만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을 넘어설 것이라며 좋아했지만 최근 대만의 상황을 보면 걱정해야 할 일들이 태산인 상황입니다. 이번 도요타의 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도요타가 전기차 시장에서 도태되어 왔던 것이 아닌 매우 강력한 한방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지난 14일 도요타 아키오 사장은 돌연 향후 도요타가 가까운 미래에 선보일 전기차 라인업 16종을 깜짝 공개하면서 도요타가 2030년까지 30개의 전기차를 생산해내 글로벌 판매 대수 연간 350만 대를 돌파하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했는데요. 도요타가 비밀리에 10개 이상의 전기차를 깜짝 개발해내고 있었다. 대서특필하며 극찬을 쏟아내기 바빴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글로벌 완성 차업체들이 전기차로의 전환을 서두르며 기존 내연기관 시장의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동안에도 일본 자동차의 자존심이라 불려왔던 도요타가 그 어떠한 전기차도 생산해내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것에 대해 그간 일본 내에서조차 매우 큰 실망감과 우려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 국민적 위기의식을 결코 모를 리 없었던 도요타가 돌연 다양한 전기차 라인업을 한 번에 공개한 데 이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보수적이었던 기존 입장을 버리고 상당히 발전적인 전망만을 공개한 이유에는 이러한 수많은 우려들을 씻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불과 3달 전인 9월까지만 해도 전기차와 수소차를 합쳐 연 200만 대를 목표로 했던 계획을 단숨에 늘린 것도 모자라 갑작스럽게 16대의 차량을 모두 수년 이내에 내놓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는 아키오 사장의 발언에 대해 오히려 매우 큰 의구심이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업계 내부에서조차 그간 도요타의 정상적인 차량 개발 사이클이 45년인 것을 미루어 본다면 현재 도요타의 호언장담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분석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이러한 도요타의 파격적인 행보에 대해 로이터 통신과 북미의 유명 애널리스트의 충격적인 분석 결과가 쏟아지자 도요타가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완벽하게 바꿀 것, 온갖 청사진만을 그리던 일본 전역이 패닉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이처럼 극심한 패닉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도요타가 내년 4분기 그토록 자신있게 선보이겠다던 신형 전기차의 상태가 실제로는 중국 BYD의 핵심 기술을 이용해 차량을 생산하고 그저 외관에만 도요타의 로고를 넣을 뿐이라는 경악스러운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최근 로이터 통신은 도요타가 내년 말 출시할 순수 전기차 도요타 비지의 두 번째 모델에 중국 BYD의 LFP 배터리 기술이 차용될 것이라는 보도를 전했습니다. 심지어 매체는 내년 중국에서 출시될 도요타 차량은 BYD 플랫폼과 배터리가 장착될 예정이며 내년 4월 베이징 모터쇼에서 전격 공개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문제는 해당 소식이 올해 초부터 전해져 왔었지만 이에 대해 수개월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던 도요타의 태도 때문에 수많은 일본인들은 세계 1위 자동차 제조업체인 도요타와 세계 최고의 배터리 제조업체 파나소닉이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중국 업체와 손을 잡겠냐. 그저 악성 루머로 치부해버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부정했던 사실이 결국 현실로 드러나 버리자 당연하게도 일본인들은 극도의 패닉 상태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 로이터는 마치 확인사살이라도 하듯 도요타가 중국산 배터리와 전기차 플랫폼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매우 자세하고 잔인하게 설명해 주었는데요. 로이터는 현재 도요타가 다급히 뒤늦은 순수 전기차 개발에 뛰어든 만큼 결국 전기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문제를 극복할 수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게다가 매체는 그 자부심 넘치던 도요타가 BYD의 배터리 기술을 차용한 것이 지난 10년간 세계 자동차 산업이 얼마나 급변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날카롭게 꼬집었는데요. 과장을 조금 보탠다면 기존 내연기관차의 구조와 180도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순수 전기차는 차량의 설계 단계부터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자체적인 전기차 생산 플랫폼과 그에 꼭 맞는 배터리 생산 설비가 전무한 도요타는 이제 중국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신세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특히 수년 전부터 시장의 흐름을 완벽하게 잘못 분석해버린 도요타가 하이브리드 차량에 올인하며 천문학적인 자금을 날려버리는 동안 수많은 위기설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모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기존에 플랫폼화되어 있는 중국의 설비를 이용해 값싼 전기차를 다수 생산해내 빠르게 보급화해야만 하는 벼랑 끝에 몰려버린 도요타의 절박한 속사정이 숨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도요타의 절박한 사정을 익히 알고 있었던 BYD는 마침내 세계를 휩쓸었던 도요타가 우리에게 합작사 설립을 요청해왔다. 일본인들의 멘탈을 완벽하게 박살내버리는 굴욕적인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는데요. BYD가 도요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자 BYD 관계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도요타로부터 배우고 싶은 것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굳이 도요타와 합작사를 설립한 것은 무엇보다도 도요타의 간판을 원했기 때문이다. 이 간판이라면 세계 시장 어디에서나 중국의 제품이라고 폄하당하지 않을 것. 충격적인 답변을 한 것이었죠. 결국 이는 그간 세계 시장에서 오직 품질로서 승부해오던 도요타가 순식간에 중국산의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뜻이기도 해 도요타의 치명적인 브랜드 이미지 실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도요타의 전기차 시장 진출 전략에 숨어있는 중국의 거대한 그림자. 기사를 특집 기사로 보도될 정도로 매우 큰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들어 갑자기 중국 전기차 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충격적인 소식들로 인해 극심한 굴욕감을 참아가며 중국산 배터리에 의존했던 도요타가 대경실색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중국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최근 중국 전역에서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잘 나가던 전기차들이 잇따라 도로 위에서 시동이 꺼져버리는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보급형 전기차의 무려 90%가 중국산 전기차들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을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들여 총력을 다해왔던 중국 정부마저도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저렴한 가격 때문에 중국산 전기차의 대부분에 장착되고 있었던 LFP 배터리가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급격하게 낮아진 중국 전역의 이상 기온 때문에 배터리 성능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부터 LFP 배터리는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중국 전기차 업체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사용량이 확대되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업계 1위인 테슬라까지도 중국산 LFP 배터리를 일부 모델에 사용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매우 핫한 소재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러한 LFP 배터리에 대한 불만과 사고 신고가 폭증하기 시작하며 여론이 급변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16일 중국 증권보에 따르면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해 중국 북방 지역에서부터 남부 지역까지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서 중국 내 거의 모든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대폭 감소하거나 심할 경우 차량이 갑작스럽게 멈추는 사태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중국 전기차 시장의 특수성을 꼽았는데요.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LFP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무려 5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극심한 추위에도 강한 삼원계 배터리보다 성능 저하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립인 중국 공업정보화부 대변인이 직접 해당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기차 산업은 여전히 개발 단계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저온 환경에서의 급격한 성능 저하가 그중 하나라며 LFP 배터리의 성능 저하에 대해 경고한 바 있었습니다. 실제로 베이징 자동차가 만든 전기차 2호의 경우 여름철 평균 주행거리는 400km로 알려져 있으나 겨울철에는 350km로 소폭 감소한 데 이어 눈이 내리거나 온도가 급강하해 히터를 들게 되면 무려 250km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리오토가 만든 리상원의 경우에도 평상시 주행거리는 180km로 알려져 있지만 겨울철에는 100km도 채 주행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 기존 주행거리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처참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 글로벌 배터리 연구조사기관에서 밝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는 삼원계 배터리의 경우 영하 30도에서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지만 LFP 배터리는 영하 20도 한도 내에서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똑같은 저온 환경에서도 삼원계 배터리의 기능 저하는 15%에도 못 미치지만 LFP 배터리는 무려 30% 이상의 기능 저하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글로벌 배터리 업계 내에서는 영하 2030도까지 기온이 떨어질 일이 뭐가 있겠냐? 저렴한 가격의 LFP 배터리를 선호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급격한 기후 변화는 삼원계 배터리에 비해 급격한 성능 변화가 발생하는 LFP 배터리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 전 세계적으로 강풍과 폭설을 동원한 한파가 몰아쳐 세계 곳곳에서는 역사상 최저기온을 갈아치워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올해 1월 스페인은 영하 34.1도로 역대 최저기온을 기록했고 2월에도 미국 텍사스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파가 몰려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도 시속 87km의 강풍이 불며 체감온도가 영하 43도까지 내려가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심지어 앞으로 더욱 혹독하고 긴 겨울이 전 세계를 덮칠 수도 있다는 세계 각국의 분석이 쏟아지자 야심차게 보급형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해 뒤늦게 출발한 전기차 시장에 격차를 줄여보겠다던 도요타의 계획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처럼 신기할 정도로 나락행 급행열차만을 연속적으로 타버리는 도요타의 상황과 달리 국내 배터리 업계는 최근 역대급 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자동차의 천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선 전기차 배터리 확보를 위해 2025년까지 자국 내에 14개 공장을 짓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13개 공장 가운데 무려 9개가 한국 배터리 업체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공개된 것이죠. 지난 20일 미국 에너지부가 발표한 향후 5년 이내 미국에서 14개의 새로운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장 계획에 따르면 신규 공장은 대부분 남동부 또는 중서부에 위치할 예정이며 이들은 향후 5년 이내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보고서에서 국내 배터리 3사는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전략의 핵심 업체로 수도 없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LFP 배터리 주도의 중국과 달리 미국은 기존 한국 배터리 업계의 3원계 배터리를 사용하고 이를 더욱 보강 발전시킬 기술 개발을 통해 프리미엄 배터리 전략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방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배터리 업계가 바라보는 방향성과도 같기 때문에 향후 미국 업체들과의 본격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강추위가 다가오며 단점과 한계점이 명확해진 중국산 LFP 배터리와 달리 우리 배터리 업계가 선도적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가격 하락을 이끌어낼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개발 중인 3원계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배터리 업계를 주도해 나갈 날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곳곳에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명품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명품 갯벌이 있고 이 갯벌에서 생산하는 명품 김은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매년 수출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갯벌을 유럽의 북해 갯벌, 아마존강 하구 갯벌, 미국 동부 해안 갯벌, 캐나다 동부 해안 갯벌과 더불어 세계 5대 갯벌로 꼽죠. 그런데 이 갯벌에서는 김이나 굴과 같은 해산물만 생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금도 생산되는데 우리나라 특히 신안에서 생산하는 천일염은 프랑스의 게랑드 소금, 이탈리아의 코마치오 소금과 더불어 세계 3대 명품으로 꼽히는데요. 천일염은 바닷물을 염전으로 끌어들여 이를 증발시켜 얻는 소금으로 바람과 태양의 도움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전남 신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경사가 완만한 천혜의 자연환경에단 최대 40m에 이르는 펄갯벌 퇴적층이 있어 어마어마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끌어들인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든 천일염 속에는 칼륨, 마그네슘, 아연, 칼슘, 무기질이 많아 명품 중에 최고 명품으로 꼽히는데요. 그런데 아마 이런 분들도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금속 중 하나인 리튬 리시엄은 광석보다 소금에서 얻는 것이 훨씬 품질이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세계 3대 명품으로 꼽히는 천일염을 생산한다면 리튬을 기대해 물 수 있지 않느냐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왜냐면 염전만 있는 줄 알았던 전남 신안 지하 1 350M 지점에서 어마어마한 리튬을 함유한 소금 호수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개발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 전남 신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5월 중순 광물 생산업체 주KVL 등에 따르면 신안의 앞에도 일대 염전 아래에 일반 해수보다 90배 가까이 높은 리튬이 함유된 소금호수 염호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초로 지하 1 350M 아래에 리튬이 다량 함유된 염호로 추정되는 지하 안반의 수층이 발견됐다는 것인데 한국에서 리튬이 함유된 염호가 발견된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리튬이 발견된 지역은 하부 백악기 시대 화산 폭발로 인해 지하 해수층의 화산재 퇴적암의 일종인 응회암으로 이뤄진 안반층이 형성되어 소금호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관련 기업들은 토지 매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물리탑사 및 지표조사를 통해 매장량과 정확한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 국가공인 전문기관에 의뢰해 사업 타당성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튬 수요의 100%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드디어 리튬 생산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었죠. 그리고 그 보고서가 얼마 전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나오기 전 상당한 의구심이 제기됐었습니다. 왜냐면 그간 2차 전지에 사용되는 고농도 리튬은 해발 4영m가 넘는 남미 고산지대에 편중되어 있고 국내 굴지 대기업 포스코는 현지 광산을 개발하는데 수년간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다는 취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의 핵심은 신안에서 발견된 염호의 리튬 존재 여부가 아니라 생산 가능성에 있을 겁니다. 리튬을 뽑아내도 수익성이 있느냐가 사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어느 염전에 가더라도 리튬은 함유되어 있을 것이지만 그 노토나 함유량이 과연 생산에 이르러도 수익성이 있을 만큼 높은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함유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량과 농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신안에서 발견된 염호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 일반 해수 대비 약 90배 많은 리튬 성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초 전문 연구소와 지질 분야 공인 기관에 의뢰한 결과 리튬 함량이 약 1316ppm으로 확인됐죠. 신안 앞에도 염호는 지하 55m부터 10m까지 리튬이 함유됐는데 2013년 전남도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진행했던 조사 결과인 3.2ppm보다 4배가량 수치입니다. 2013년과 2023년의 결과가 다른 이유는 그 깊이 때문입니다. 지하 300m까지는 빗물이 섞여 함량이 적지만 550m 이하로 내려가면 빗물이 섞이지 않는 순수 소금물이기 때문에 리튬 함량이 크게 늘어난다는 설명인데요.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도 지하 300m 미만에서는 3ppm 수준으로 낮았지만 550m 이하에서는 높은 함량이 나타났죠. 그런데 수치로 보자면 중남미 염호의 리튬 함량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보통 세계 최고 함량을 가졌다는 칠레 북부 아타카마의 염호의 리튬 함유량이 1570ppm으로 알려져 있죠. 이에 대해 테라사이언스 반봉찬 신안 리튬 사업단장은 다른 염호의 리튬 함량이 얼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대로의 염호 속 함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농축된 이후의 함량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앞에도 염호와 단순 비교 대상이 아니며 이번 보고서를 기반으로 공업용 리튬 연간 1만 톤 생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안 앞에도 염호는 농축 시 900ppm에 이르는데 칠레나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의 염호보다 수치는 낮지만 자원 빈국인 한국에서는 감사한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함량이라면 사업이 가능한 것일까요? 내 보고서가 거짓이 아니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리튬 세계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이미 해수에서 리튬을 추출하고 때문이죠. 그런데 신안에서 만약 리튬을 추출하게 된다면 전혀 새로운 방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연구 중인 리튬 직접 추출 DLE 더렉트 리시엄 엑스트랙션 기술을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이죠. 사실 이 DLE는 골드만삭스가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라고 언급했을 만큼 중요한 기술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올 4월 23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DLE 기술을 구현하면 해수 프로젝트를 통해 리튬 공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시일가스와 유사, 리튬 생산량을 거의 2배로 증가시키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전통적인 리튬 추출은 증발법으로 리튬이 매장된 염수를 땅으로 끌어올린 후 바닷물을 건조시켜 소금을 만드는 염전과 비슷한 형태인 폰드에서 4단계에 걸친 건조 공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농축된 염수는 칼슘과 마그네슘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여전히 남은 수분을 재차 건조시키는 과정을 거쳤죠. 그냥 보기에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DLE는 염수에서 직접 리튬만 추출하기 때문에 회수율이 높고 저농도에서도 추출이 가능할 뿐 아니라 리튬 추출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단축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목숨 걸고 이 기술 개발에 나선 상황인데요. 테라사이언스 반봉찬 사업단장은 약 40년간의 재련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대 94%까지 리튬을 회수가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보이면서 약 140조 원 가치를 가진 신안에서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과연 1년 후 아니 10년 후 이 자신감이 어떤 결과물로 나오게 될지. 그런데 바닷물에서 직접 리튬을 추출하는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도 활발한 연구 분야이고 실제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좀 더 특별한 방식이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해수 담수화 공정 중에 버려지는 고염도 농축수에서 전기두석을 통해 고순도 리튬을 뽑아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식물이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잎까지 보내는 원리를 적용시켜 낮은 전력으로도 리튬을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사실 이는 해양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목적이 컸습니다. 해수 담수화는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 기술로 바닷물에서 소금기를 빼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매일 약 75형 톤의 고염도 농축수가 버려지는데 이것이 해양 생태계 교란의 주범이었죠. 이를 재활용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나섰는데 한국 연구팀이 순환형 에너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장치 내부에 두 개의 분리막이 있어 중앙에 바닷물을 주입하면 순환을 통해 한쪽에는 담수가, 다른 한쪽에는 리튬 농축수가 만들어집니다. 아직까지 상용화되려면 먼 길을 가야겠지만 자연 파괴도 막고 리튬이라는 황금까지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소중한 기술이니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리튬은 어디에 매장되어 있을까요? 리튬은 크게 소금물의 형태 수산화 리튬화, 광석 형태 광석 리튬로 지구상에 존재하는데 수산화 리튬이 광석 리튬에 비해 효율이 좋고 품질이 높은 건 상식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수산화 리튬을 만들 수 있는 염호는 극소량에 불과하죠. 여기에 내연기관차의 연료가 석유였다면 전기차의 연료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석유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리튬을 두고 하얀 석유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하얀 석유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소위 리튬 트라이앵글로 부르는 중남미의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인데 전 세계 매장량의 56%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리튬의 가치고 높아지고 희소해지면서 국가들은 앞다퉈 리튬의 국유화를 시작했습니다. 볼리비아는 이미 국유화를 선언했고 아르헨티나는 전략 광물로 지정해 민간 기업의 모든 탐사 활동을 정지시켰으며 칠레 역시 국유화 준비 작업으로 국영기업 설립을 천명했습니다. 리튬이 매장된 국가는 극히 한정적이라서 너도 나도 국유화를 선언하고 있는데 전기차가 많아질수록 리튬은 부족해질 겁니다. 그래서 현재 리튬 가격은 2021년 대비 무려 6배 가까이 폭등한 상황인데요. 더구나 현재 추세를 따른다면 2030년 리튬 수요가 7배 증가할 것이라고 하니 앞으로의 미래가 눈에 보이시죠? 한국은 더욱 심각합니다. 국내 전체 리튬 수요의 89%는 전기차 등의 배터리 생산에 쓰이고 있고 2040년이 되면 2020년보다 수요가 42배 높아진다고 하죠. 그래서 신안에서의 리튬 생산이 어쩌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고 외국으로부터의 원활한 리튬 수금이 국가와 기업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가 터지기 전에 리튬 트라이앵글에서 염호소금 호수 하나를 통폐로 사들인 기업이 있습니다. 포스코인데요. 사실 포스코는 기업의 미래를 아예 리튬에 올인했습니다. 이미 2010년부터 미래 먹거리로 리튬을 선택해 리튬 생산 기술 개발에 착수함과 동시에 전 세계 곳곳에서 리튬 찾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다 눈에 들어온 것이 아르헨티나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입니다.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수산화 리튬을 만들 수 있는 호수인데 2018년 이 호수의 관건을 사들였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될까요? 옴브레 무에르토는 죽은 남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소금 때문에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죽음의 땅이었죠. 그런데 아래 지하 600m에는 웬만한 유전과 맞먹는 규모의 초대형 염호가 숨쉬고 있습니다. 고농도 리튬이 무려 220만 톤이라고 하죠. 그리고 포스코는 2018년 관건을 사들인 즉시 리튬 매장량 검증을 실시했는데 글로벌 염수 리튬 전문 컨설팅 기업인 호수 아래 350만 톤이 매장됐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원래 예상했던 220만 톤이 아니라 그보다 6배 많은 350만 톤이라고 하죠. 채굴 가능성과 수율을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30년간 생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며 누적 영업이익만 좋기 수십조 원인데요. 인수 당시 319억 원의 가치는 리튬 가격이 급등하면서 200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에 지난 2022년 3월에는 1조 7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25형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염수 리튬 공장 1단계를 착공했고 8개월 뒤에는 1조 4영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2024년에는 5만 톤으로 생산 능력이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리튬 350만 톤으로 생산 가능한 전기차는 몇 대나 될까요? 2022년 한 해 전 세계에서 판매된 전기차가 800만 대니 포스코가 얼마나 대단한 호수를 인수한 것인지 감이 오시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리튬 농도에 있습니다. 소금물 1리터에 얼마나 많은 리튬을 함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품질이 결정되는데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는 1리터당 921mg의 리튬을 함유해 아르헨티나 염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포스코는 수산화리름의 원료가 되는 탄산리름을 생산하는 상공정은 아르헨티나에서 수산화리튬을 직접 생산하는 하공정은 국내에 두기로 결정하고 지난 6월에는 전남 율촌 산업단지에 국내 최초 2차 전지 소재용 수산화리튬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연간 25영 톤 규모의 2차 전지용 수산화리튬을 생산해 2028년까지 리튬 생산을 최대 10만 톤까지 확장시킬 계획입니다. 잠시 언급했듯 전 세계적으로 리튬을 함유한 염호는 극소수에 불과한데 신안에서 리튬이 함유된 지하 안반의 수증이 발견된 것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좀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고 생산까지 이르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리튬을 탑사 중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중국보다 높은 수치의 리튬 함량을 가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제 채널에서 또 한 번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